장내에 계신 교인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이따 오늘 부천과 만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진단과 해부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천과 만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진단과 해부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양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기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부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지방분권연구포럼이 주관하고 만화연구와 비평,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가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본 토론회는 만화 연구자들의 모임인 만화와 연구와 비평을 시작하는 상징적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진행되는 내용들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해당 채널을 통해 신규 회원을 모아 보다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와 비평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만화 산업의 규모와 그 영향력에 비해서 아직도 B급 문화처럼 취급되는 가장 큰 원인을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력과 비평력의 부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의 모임이 굉장히 뜻깊은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내에 계신 내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상황이 좋지 않고 또 여러 일로 분주하신 가운데 본 토론회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보태주시고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방분권 연구포럼의 대표이신 홍진아 의원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의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시기로 한 한국만화가협회 신일숙 회장님과 한국웹툰작가협회 권혁주 회장님은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시에 시작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오시면 이따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성수현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전 한국만화가협회 회장님을 역임하신 이충호 작가님 소개합니다. 경기도 의원이신 이진현 의원도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신 내빈 여러분의 인사 말씀을 모두 듣는 것이 예의지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오늘은 지방분권연구포럼의 대표이신 홍진아 의원님을 대표로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연구포럼 대표 홍진아 의원입니다. 네, 촬영하는 관계로 앉아서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 어려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부천은 만화 도시입니다. 문화가 없던 부천에 만화를 도입해서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만화가 선생님들을 모으고 그래서 만화 도시 부천이 힘들게 하나씩 만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천의 모습은 어떨까요?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감장에도 등장했듯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은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문제를 제기하고 토론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에서 진흥원이 생긴 이래 토론회가 오늘 처음이라고 합니다. 아쉬운 일이죠. 저는 오늘 이 토론회가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토론회에 대해서 진흥원에서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과정이 부적절하다, 절차 등이 옳지 않다, 비공식 단체들이 구성돼서 적절하지 않은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만화계 분들이 아닐까요? 그건 누가 정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부천시의회를 진단한다는 토론회를 합니다.
토론회를 진행하시는 분들은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부천시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할까요? 또 부천시 의원이 포함되지 않는 토론회는 정당한 토론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론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토론회를 사전에 협의하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연구자와 의원에게 잘못된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랑 관련해서 진흥원에서 의회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토론회 사전에 자료를 공유해라. 진흥원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요? 언론을 통제하던 시절 사전 검열도 아니고 미리 토론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라고 주장하는 만화영상진흥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만화영상진흥원은 부천시의회의 피감기관입니다. 그런데 피감기관이 감사기관인 부천시의회에 협의를 안 하고 토론한다고 유감이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한마디로 불쾌합니다. 자료 요구도 사전 협의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이런 진흥원의 태도에 아주 심히 유감이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일부 만화계의 의견만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 문을 열고 모두 이야기를 듣고 포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해서 한국 만화가 모두에게 더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미리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오히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모두 2부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각 20분씩 4분의 연구 발표가 있고요. 2부에서는 한상정 교수님을 좌장으로 해서 5분의 종합 토론이 50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유튜브 영상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녹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이크 사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좀 깨끗한 녹음을 위해서 조금 실내에서 좀 조용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저도 짤막한 뱀다리를 하나 좀 붙여볼까 합니다. 본 토론회에 대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지방국권연구포럼과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여성만화가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감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자신들과 어떤 상의도 하지 않은 토론회라는 점이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연구 테마를 선정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토론하기 위해서 연구 테마와 상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거의 그저 30여 년 동안 연구를 해온 사람으로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비상식적인 얘기입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연구 테마를 선정하고 연구하고 그 결과를 곧 읽었군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밝히지만 본 자리는 만화 연구와 비평을 활성화하기 위한 만화 연구와 비평의 첫 번째 연구 테마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진흥원이 여러 언론을 통해 본 토론회를 왜곡하고 마치 만화 포럼 폐쇄에 따른 한풀이 성토장이라고 왜곡하는 것은 말 그대로 유감스럽습니다. 게다가 만화 포럼에 대해서 이 지금 만화 연구와 포럼의 대부분의 위원들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의 이 만화 포럼 출신이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만화 포럼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악의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명예훼손으로 제가 소를 걸 겁니다. 2013년부터 진흥원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로 폐쇄적으로 운영하고 진흥원의 각종 사업에 특혜를 받은 집단처럼 묘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게 조금이라도 사실이라면 지난 10년 동안 진흥원은 자신들의 직무를 방기한 겁니다. 이런 논리적 모순을 왜 무릅쓰면서까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학회나 연구 모임에 언론이 관심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토론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사실 토론회 내용이 밝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이 본 토론회에 대해서
거의 똑같은 내용의 보도들이 몇 건이 나왔는지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뭐가 두려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시작하면서 한상정 교수의 칼럼 제목으로 본 토론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실린 토론회입니다. 제가 묵은 체중이 내려가는 느낌이었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미안하다, 사랑이다. 자,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앞에 앉아 계신 그 발표자분과 의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는 김소원 선생님의 만화진흥원 정책과 예산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책과 예산 분석 파트에 대한 발표를 담당하는 김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저희 이제 한상정 교수님과 함께 준비를 했고, 발표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발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만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사업, 설정 측면, 그리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업 운영의 측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산 부분인데요. 자료를 보시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그래프로 국비 그리고 출연금, 시비, 도비, 자체 수입, 외부 수입 부분만 나눠서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만 2017년부터 20년까지는 결산 내역을 참고했고요. 21년에는 4차 예산이고 22년은 예산 자료를 참고를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7년 이후에는 그 1년 전체 예산이 200억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같은 해부터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가 중에 국비 비율이 전체 그 80%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2019년부터는 국비 보조금이 무려 100억 이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국비 보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주로 이제 창작, 제작 지원, 인력 양성 교육, 그리고 해외 진출, 아카이브, 자료 수집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작 기반 조성 사업은 연재 만화라든가 제작 지원, 그리고 다양성 만화 제작 지원, 공공 브랜드 만화 창작 등 창작과 제작에 직접적으로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재 양성과 교육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웹툰 창작 체험관, 그리고 지역에 있는 웹툰 캠퍼스입니다. 그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연간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예산이 지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할 작품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번역비를 지원을 해준다라든가, 그리고 전시, 해외를 겨냥한 프로모션이라든가 마케팅 지원 등이 있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난 그 사업 예산 중에 웹툰 아카이브 구축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만화 자료 수집이라든가 만화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그런 이제 예산도 같이 묶어서 보겠는데요. 웹툰 아카이브에 대해서는 서찬희 선생님께서 이따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로 봤을 때 그 창작 기반이라든가 인재 양성이라든가 이런 주요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2019년에는 만화 문화 기반 조성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그 항목에 결국에는 이제 웹툰 아카이브로 예산이 들어갔고요. 2020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타 항목에 주로 이제 사용되는 것들은 만화 향유라든가 성순환 공정 생태계 이런 부분으로 예산이 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고 보조금의 80%를 차지하는 이런 그 지원 사업이 과연 옳은 것인가? 현재 만화계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지금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이제 진흥원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하는 그 만화산업 발전 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나오고 있는데 기반으로 그 정책의 방향성에 맞춰서 사업들이 설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설계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정책 설정이 될 텐데, 그렇다면 문체부가 주도해서 만들어지는 이 정책들이 만화계에 많은 그런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만들어지고 있느냐. 수립 과정은 이렇습니다. 학회, 협회,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에서 전문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워킹그룹을 만들고 토론이라든가 이런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칩니다만은 그런 의견 수렴이 끝까지 관철된다라든가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 4차 발전 계획의 경우에는 4가지 전략 과제를 도출을 했습니다만 최종에는 소비 문화 향유 확대 부분이 빠지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공정환경 조성 제도 및 개선, 조성 및 제도 개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분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야 하고, 그리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매일 설문조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심층 면접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의견 청취를 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만화에서 좀 더 폭넓은 만화계의 여러 분들에게 좀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4차가 2019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2022년이에요. 그래서 2024년부터 아마 5차 계획이 이루어질 텐데 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좀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만화 정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획기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1차 만화산업 중장기 계획이 나온 게 2003년이었습니다. 2003년은 이제 막 웹툰이 플랫폼에서 시작이 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큰 틀에서 지금까지 20년 가까운 동안에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라고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비슷한 사업들 품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리고 현재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에 발표된 그 수치입니다만은 그 웹툰의 매출액 규모가 1조가 넘어섰다라는 발표가 콘진의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뭐 만화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출이라든가 OSM이라든가 많은 부분들을 합한다면 산업 규모는 훨씬 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서 어떤 창작, 제작, 그리고 해외 진출에 일차원적인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그 교육, 인력 양성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아마 4개 대학에서 만화 관련된 과정들이 생겨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40개 가까운 대학에 만화 관련 과정이나 과가 있고 애니메이션까지 합치면 50개 가깝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이미 어떤 포화 상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작가라든가 작가가 되어야 하는 중심 교육보다는 교육도 좀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확장,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시장의 공정성에 초점을 두고 관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국가 정책이라는 것은 민간과 시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뒷받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것이 법과 제도적 보완인데요. 만화진흥법에 보면 만화 문화와 관련된 항목들 진행해야 된다라는 그런 항목들이 포함을 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영화진흥법을 참고로 찾아봤는데, 영화진흥법의 경우에는 영화예술의 진흥, 영상문화의 다양성, 지역 영상문화 진흥, 그런 어떤 문화진흥이라는 부분이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보완을 해 나가야 하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웹툰 불법 유통은 그 진흥원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떤 지금까지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부분 위주에서 해오고 있는데, 관련 법을 제도를 정비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이런 불법 유통 자체를 원천적으로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한다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려나가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만화가 그
경제적 수익 창출을 하는 것에서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로서 만화의 가치를 생각해봐야 될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비활성화 부분은 여전히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다양성 만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이런 지원들은 지속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부천시 출연금과 보조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천시 출연금의 경우에는 인력하고 조직 운영의 50% 정도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천에 있는 이제 그 비즈니스 센터와 창작 스튜디오 클러스터 관리를 위해서 또 30% 정도 예산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축제에 사용이 되는 게 10%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사업비로 부천 시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사업이 사용이 되는 것은 굉장히 적습니다. 10% 정도로 추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박물관 예산이 2019년까지는 시 보조금이었는데 2020년부터 출연금으로 좀 바뀐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경우에는 사실 금액이 아주 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20년부터 좀 이제 감소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20년부터 시 보조금이 감소한 대신에 20년부터 출연금은 또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업 중에 이제 부천 시민을 위한 사업들은 지역 활성화 거점 공간 같은 경우 소세올 어울마당이나 도당 어울마당에 만화 북카페를 운영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디지털 만화 유통 활성화는 웹툰 아카이브 그리고 디지털 만화 저작권 보호 캠페인, 전국 대학생 디지털 만화 창작 경연대회 등에도 예산이 지출됐었습니다. 2018년까지는. 그래서 이제 부천시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보면 출연금에는 뭐 10% 정도, 20% 그리고 보조금은 30%에서 70% 정도만이 부천 시민 대상 사업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국비 대비 이제 50~60%로 규모가 굉장히 크지만 경산비가 많고 사업비는 좀 적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은 한도 내에서 부천시 시민들의 만화 향유라든가 만화 문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걸맞는 사업들을 구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만화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집중이 된 부분이 있어서 만화도시 부천의 어떤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화 진흥을 위해서 고민해야 할 지점들은 우선 좀 말하고 싶은 거는 클러스터라든가 그 만화 박물관, 도서관에도 일정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클러스터에 그리고 이제 소장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기록이 어느 순간부터 실적 보고서에서 내용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파악할 수 있게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갖춰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일상적으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문화 동아리가 굉장히 많은데 만화 관련된 것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시민의 일상에서 만화 접점을 만들어주고 만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분야 측면에서 좀 볼 텐데요. 특히 이제 사업에서 그 자료들을 보면서 사업명이 사업 내용하고 이게 과연 매치가 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들이 나오는 사업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사업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책정이 굉장히 작은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시를 들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만화 정책 개발인데 만화 정책을 개발하고 뭔가 만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으나 주요 내용을 보면 경영평가, 평가 대응 및 조직 경영 환경 체계화거든요. 조직의 경영 환경을 체계화하는 데에 그 만화 정책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이 되어 있고 그 개발비는 자체 수익하고 잉여금으로 사용이 되는데 2021년에는 9,500만 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정책 개발이라는 것이 진흥원의 사업과 가치를 만화 정책과 별도시킨 것인가 하는 의문도 있고 어쨌든 이 업무 계획 내용으로는 좀 납득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순환
공정 생태계 조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저작권을 지키고 그리고 작가들의 창작 그리고 작가들의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공정 계약, 플랫폼과 에이전시와의 공정한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개선이 되면서 공정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기에 1억 8천만 원이라는 부분은 터무니없이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으로의 만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 예산이 너무 적다라는 거. 그래서 정책에서부터 좀 방향성을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뭐 추진 계획들이 주로 만화에는 헬프데스크 운영을 한다든가 표준 계약서 보급을 활성화한다든가 이런 부분인데 표준 계약서는 계약서를 지키지 않았을 때 그런 실질적인 어떤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진흥원 내에서 진흥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의 방향성의 전환이라든가 그런 법제도의 정비가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웹툰특가 1인 창조 기업 지원센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그 사업에서 일부 지원이 그 웹툰 연재 기획으로 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제작이라든가 창작 쪽 지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이렇게 좀 중복되고 약간의 교집합이 있는 그런 사업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좀 차별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역 운영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할 텐데 그 용역 운영이 뭐 어떤 전문적인 그 무엇이 필요하다든가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좀 이거는 진흥원에서 잘 해볼 수 있는 사업일 텐데 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용역으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가능한 사업은 직접 운영하면서 시민들과 밀착도도 높이고 그리고 전문성도 확장하려고 하는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노력들이. 그래서 보시면 그 행복한 만화 나눔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출연금 사업의 50% 정도가 위탁 용역비로 사용이 되는데 이 사업은 그 시민들과 만나고 현장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스킨십 같은 게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크지 않고 특별한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요구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진흥원에서 지원들이 용역 대신에 해볼 만한 사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보면 뭐 찾아가는 만화 박물관 이런 내용이 있지만은 뭐 캐리커처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주로 이제 만화 했을 때 떠올리는 그런 만화 문화 향유 이런 것들이 벽화라든가 캐리커처 이런 부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것이 정말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선정한 사업의 수행 기간을 직접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을 하고 중간 평가를 하고 그 완료 평가를 진흥원에서 위촉한 심사위원들이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심사가 거의 이제 서류랑 프리젠테이션 중심이기 때문에 현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없다라는 부분에서 심사 자체에 그런 좀 개선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몇 점 이하면 사실 사업비가 회수되기는 되어 있으나 원칙적으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여러 이제 용역 중에 만족도 조사도 용역이 한다라는 부분에서 과연 진흥원의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만족도를 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어떤 쓴소리 개선점을 진흥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그 의문도 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진지한 개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이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인데 사실 이걸 완성을 한 거는 며칠 전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사들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이제 자료는 완성을 했었습니다만은 전략적 홍보 마케팅 강화에서 예산이 급증을 합니다. 21년에서 22년 예산이 2배 넘게, 그래서 1억 5천만 원 정도 그 이상의 예산이 22년에 올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는 보면 이제 그 보도자료 품질 함양을 위해 용역 사안을 통한 사진 촬영 전문 기사 협조를 갖겠다라는 게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런 사진을 잘 찍어서 보도자료의 품질이 올라갈 것인가라는 기본적인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부천일보 2월 8일자 기사를 캡처를 넣어놨습니다만 보시면 부천시 감사관실에서 한국만화진흥원이 실시한 종합감사에 감사 결과가 좀 적은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그 평가를 응원하는 총평을 남겼다라는 식의 기사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지금 이미 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과 무관하지는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만은 다른 부분들 또 다른 선생님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요. 저도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하면은 제가 만화로 한글을 배웠습니다. 정말 만화를 사랑하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024년부터 또 새로운 정책이 수립이 되고 시행이 되어야 할 텐데 만화계 정말 가능한 한 많은 의견들이 모여져서 좋은 정책으로 이어갔으면 하는 애정의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정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 내용이 그렇게 두려운 내용은 아니죠. 잘 보시고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아까 제가 한 가지 빼놓은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발표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발표 내용은 아마 학술 논문으로 전부 다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또 발표되면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어떤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느 시기에 그냥 감정적으로 털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표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구체적인 글로서 남겨서 그것이 진짜로 만화영상진흥원의 어떤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충정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채환 선생님의 조직 운영 현황 및 문제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채환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의 임재환입니다. 오늘 사실 제가 조직 현황과 이제 그 진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겠다라는 이제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이제 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이제 그 개인적인 어떤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연락 내용 중에 이제 진흥원 기관의 어떤 무용론으로 비춰질까봐 좀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만화 연구와 비평이라는 그 연구 모임을 조직하고 이제 만화, 문화 그리고 만화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갈 때 가장 이제 중추적인 역할, 그리고 국내 유일한 어떤 만화 진흥기관으로서의 만화영상진흥원을 먼저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고민해보는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 앞서 이제 그 한상정 교수님께서 어제 이제 기고를 하셨다시피 우리는 이제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 더 건강한 그 기관이 되기를 항상 바라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조직 현황 및 진단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제 기관 주요 연역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98년도에 부천 만화 정보센터가 설립이 되면서 시작을 했고, 2006년에 만화 그 정보센터로 출범을 하고, 2009년도에 재단법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으로 개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6대 원장으로 취임하신 신수철 원장님께서 연임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는 이제 김영대 그 이사장님께서 취임을 해서 지금 이제 기관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기관의 이제 조직 편성과 이제 연역에 있어서는 기존에 이본부 1국 7팀에 있었던 조직이 2019년도에 이제 2월달에 도출이 된 그 조직혁신위원회 구성안에 따라서 현 원장이 이제 취임을 하시면서 이제 직제 개편을 시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전 현황을 살펴보면 사실 이제 여기서는 그 드러나는 점이 1급, 2급, 3급에 해당하는 어떤 상위 직급의 직원들이 굉장히 이제 같은 수의 이 구성 운영 현황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젊은 기관으로서 굉장히 이른 나이에 이제 뭐 부서장이나 아니면 이제 이제 직급이 상위 직급이 된 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퇴직을 하실 때까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착화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직원의 근무 상한 연령이 만 60세인 진흥원의 이제 규정을 검토를 할 때 양적 규모의 성장 없이는 진급의 기회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무 성과가 돋보이는 이제 부서장 발탁이라든가 이런 인사 규정이 지금 이제 마련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마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어떤 인사 규정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그 임원 추천을 할 때 경기도에서 1명, 부천시에서 1명, 이제 부천시의회에서 1명,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1명, 그리고 이사회에서 3명의 인원을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유사한 그 부천시 산하기관하고도 한번 좀 그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다른 기관은 동일했습니다.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그리고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인으로서 이사장은 보통 이제 시장이 역임하는 기관들도 있고 민간 이사장이 역임하는 기관이 있는데 만화영상진흥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혜영 이제 전 의원님께서 이 설립을 하실 때 이사장이 이제 만화계 저명 아니라 만화 가분들을 구성하는 게 적합하다 그런 어떤 주문을 내놓고 지금 현재도 그 정책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인원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이 사실 이제 균형적 임원추천의 구성이 가능한 구조로 보여지지만 이것은 이제 여기 그 이사회 3명의 추천 인원이 정말 이제 공정하게 그런 어떤 작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 여부가 분명히 이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 규정에 있어서 근무 평정 방식은 사실 이제 저도 이제 뭐 기관에서 이제 재직을 했었습니다만 기관에 있을 때 사실 이제 근무 평정이 굉장히 이제 직원들의 어떤 근무 태도, 근무 성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근무 평정은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하향식 평가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달라진 점은 19년도에는 부서장 평가가 60%, 2차가 이제 원장 평가가 40%로 운영이 됐었던 반면에 지금 20년도 2월달에 개정된 그 규정을 살펴보면 1차가 부서장, 그리고 2차가 실장이 스크린하고 3차가 이제 원장하는 어떤 3단계 하향식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어떤 평가 방식이 사실은 이제 부서장에서 평가자에서 확인자로 이어진 평가 단계를 축소를 해도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이제 확인자 스크린을 넣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무 평정의 평가 항목 비율을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이제 근무 실적이 20%,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이 40%, 직무 수행 태도가 40%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직원의 어떤 근무 내용을 봤을 때 정량적인 어떤 성과라든가 실적을 좀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성적인 평가에 치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부분이 이제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제안하기로는 근무 실적을 좀 50% 정도로 상향을 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50% 정도로 하는 이제 그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는 어떤 50대 50 정도의 비율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규정에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18년도 12월 달에 규정에서 보면은 7인 이상 9인 이하 구성으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19년도 3월 달, 20년도 2월 달에 12인 이하, 15인 이하까지 이제 확장을 하는데요. 사실 이건 유사기관하고 살펴봤을 때도 좀 이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천문화재단 5인에서 9인 이내, 부천산업진흥원 7인에서 9인 이하, 그리고 부천 여성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이제 5인에서 7인 이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회 풀을 이렇게 많이 확보하고 그 중에서 7분의 인원을 골라서 인사위원회를 소집 운영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조치인지는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만약에 7명의 심사위원이 필요할 경우는 3배수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배수 선정을 해서 임의로 배정된 번호를 추첨해서 그 추첨된 번호의 심사위원이 참석을 해서 좀 공정성을 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사위원회 같은 경우 인력풀이 많고 그 중에서 7명을 소집해서 모으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다른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기능에 있어서도 인사위원회 기능이 이제 보통 이제 승진이나 아니면 이제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심의 사항을 다루는데 이제 징계에 대한 사항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아마 다들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인사위원회가 그 징계위원회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펴봤을 때 이런 어떤
그 인원 규모의 구성이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 혁신위의 권고안이 19년도 2월 달에 도출이 되었습니다. 이제 만화계와 부천시 전문가 등 9분으로 구성이 된 그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총 4가지 꼭지의 그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 조속히 시행하라. 그리고 엄정한 조직 쇄신을 통한 인적 청산을 시행하라. 그리고 조직 문화 혁신 시행하라. 미래지향적 비전 제시와 교육을 시행하라라고 했는데 그 혁신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조직을 개편을 했습니다. 공무직을 제외한 일반직 45명 중에 26명에 대해서 정부 발령을 하고 본부장과 팀장 9명 중 본부장 2명을 팀장으로 팀장 4명을 팀원으로 보직 병행을 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상이한 성명서 발표가 이제 그 나왔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새 노동조합에서는 19년도 3월달 그리고 이제 만화가 협단체에서는 이제 19년도 3월 28일자로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그 의견을 냈는데 그와 같이 이 다른 상이한 가치 판단이 발생한 이유가 여기에서 인사 조치를 하고 나서 바로 또 그 발령난 부서원을 다시 또 이제 그 다시 재배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거를 바라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이제 달라졌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엇이 빠졌습니까? 무엇이 시행이 되지 못하고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징계 미한항을 좀 살펴보면 17년도 1월달에 이제 17년도에 한 건, 그리고 18년도에 한 건, 19년도에 10건, 그리고 20년도에 7건의 징계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살펴볼 부분은 19년도에 10건의 징계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3건이 재심의 결과 징계 없음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는 사실 징계의 어떤 공정성, 객관적이고 어떤 명확한 징계 기준이 정확히 준수가 됐는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 용역서를 활용한 그 논문에 있어서 이제 중징계 시에서 정징계 처분, 감사 결과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던 자료가 사안이 진흥원의 처분 결과 이제 경징계로 이제 경감이 됐던 부분과 한번 이제 다른 사안으로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또 하나의 사례는 진흥원 내부에서 지원 사업의 공정성 시비가 이제 끊이지 않는 탄에 공정평가운영단이라는 그 조직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7명의 진흥원 내부의 자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실행 계획을 논의하고 2명씩 배석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진흥원에서는 그 2명씩 배정하는 게 업무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며 1명씩 배석을 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했는데 이 의사 변경 과정에 있어서 결정 과정에 있어서 이제 그 참여했던 자원자였던 한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진흥원 사내 게시판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합니다. 공정평가 운영단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게 인원을 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일방적인 운영 방식 결정은 좀 부당하다라는 그 글을 남겼고 그의 다른 직원이 적극 공감한다라는 어떤 댓글을 달았는데 이 2명의 직원 모두가 이제 취업 결정의 신의성실 조항이랑 위반했다는 그 조항으로 이제 정직 2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리기로는 뭐 용역 제안서에 그 노출된 이제 회사명을 그거를 이제 그 직원이 이제 규정에 맞게 진흥원 규정에 맞게 이제 블라인드 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이제 중징계로 회부를 했다가 지금 이제 그게 그 처분 없음으로 이제 결론이 났다. 다시 이제 그거를 진흥원장이 그걸 재심의를 청구를 하는 사례가 있다고 최근에 이제 성명서 발표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떤 직원에 대해서 그 징계를 하는 과정이 지금 이제 단적으로 연도별 건수로 봤을 때도 크게 증가를 했고 그 사안들이 굉장히 이제 과하게 좀 적용이 되고 있고 그 과한 기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어떤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 사실 이제 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징계 의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할 노력에 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경우는 진흥원의 이제 복수노조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복수노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교섭창구 이제 단일화 제도가 원칙이기 때문에 다수 노조가 교섭권을 가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일반적인 어떤 사례지만 조직 문화 혁신에 있어서 사실 이제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이제 그러한 활동들이 이제 소통에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좀 더 이제 그 조직의 그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교섭 채널을 좀 다각화하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좀 제안드리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미래지향적 이제 비전 제시로서는 그동안 이제 각고의 노력 끝에 이제 사실 이제 만화 전문 매체사 그리고 이제 출판사, 웹 서비스 정말 부천시의 이제 어려운 재정 환경 가운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소중하게 길러낸 기업들이 지금 현재 퇴실 조치 등으로 통해서 부천시를 떠나서 서울 등지로 이전을 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부천시에 이제 들어서게 될 만화 영상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추진과 부천 만화 도시의 브랜드 성과 달성을 위해서는 사실 이러한 기업들이 지역에 계속 이제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런 만화 산업 육성을 위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 지금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다시 이제 서울로 이렇게 간 상황에 과연 이들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충분한 명분과 그리고 신뢰를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입니다. 기관 내외부에 의견을 반영한 공정한 인사제도로 인사 관리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을 유연화시키고 이제 근무평등 제도를 개선을 해야 되고 인사위 규모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구성원 간 불신청산 없이 조직은 없습니다. 공유된 가치관으로 조직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요. 객관적이고 명확한 징계 기준을 마련을 하고 교섭 채널을 좀 다각화하는 데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치기관으로서 내재와 강압보다 거버넌스로 포용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화 관련 기업 그리고 이제 협단체 그리고 이제 그 연구자 등에 대한 포용하는 자세가 건강한 그런 기관 운영의 그 원칙이고 그리고 만화 산업의 발전을 하는데 상당한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발표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기현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발표로서 서찬희 선생님의 웹툰 아카이브 사업의 사례 분석에 대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찬희입니다. 저는 그 만화 영상 진행원 웹툰 아카이브 사업 분석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제를 해드렸습니다. 일단 이 발제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만화 아카이브가 2019년 이래 어쨌든 팀을 하나로 따로 만들 정도로 만화 영상 진흥원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상황에서 저한테만 이제 전화가 안 오는 거 보고선 과연 애들이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나라는 의구심이 잠깐 들긴 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크게 편성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그에 비해서 정말 그 진행 상황이 굉장히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사업이 있답니다. 그리고 어쨌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여전히 이 아카이브에다가 진흥원 차원의 수집 자료하고 아티클까지 포괄하는 통합 정보 서비스, 이 통합이라는 키워드가 오늘 자주 나올 거예요. 그걸 역할을 꾀하고 있는데 어쨌든 들인 비용에 비해서 그리고 시간에 비해서 합당한 결과물을 좀 내놓고 있지 못하고 그리고 이 아카이브 사업이 아니더라도 본래부터 잘 되었어야 될 내부 검색조차 안 되고 있다. 이게 지금 저의 문제 제기입니다. 그것도 수년째요. 어쨌든 이 발제는 이러한 아카이브 사업의 현 상황을 조명을 하고 내부의 진행 상황이 실제로는 어디까지 진행되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만화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라고 하는 이론은 2009년에 위로 이제 조금 더 앞입니다. 2009년에 NHN, 그 네이버죠. 네이버하고 MOU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언급이 됐는데 이게 2012년에 어쨌든 야후코리아하고 파란이 서비스 종료하면서 이거 여기 연재됐던 것 모두 다 어떻게 다 망실되면 어떻게 망실된다 라고 하는 그 지적하고 위기감을 반영해서 2014년에 만화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연구 용역에 발주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아카이브라고 하면 대충 그런 내용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2009년에 그 시작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명작 만화 리메이크 사업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겁니다. 이때 뭐 로봇집바 이제 리메이크라든가 진진놀이라든가 이런 작품들이 이제 리메이크가 같이 진행되고 이와 함께 그 뉴스 라이브러리 네이버에서 현재 네이버에서 되고 있는 그 뉴스 라이브러리처럼 그런 식으로 될 것 같다라고 이제 뉴스에 나오고 기사에 나오고 그랬었는데 이제 고전 명작 리메이크만 진행됐어요 결국. 그래서 사실상 이게 없던 일이 됐다가 2014년에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에서 만화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연구 용역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1차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2차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2015년, 2016년에 진행이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그 웹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용역에서 그 용역 발주할 때 나왔던 서류에 등장한 부분입니다. 2015년, 2016년에 시스템이 구축이 됐대요. 그리고 2019년에 국립중앙도서관하고 MOU가 체결이 됩니다. 그리고 ISP 수립 용역이 일단 또 진행이 되는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그 정보화 전략 기획하고 정보화 투자 효과 분석, 네, ISP하고 ROI죠. 네, 이것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즉 이런 것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정말 잘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웹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정책 토론회라고 하는 게 같은 해 11월에 이제 11월 말에 열립니다. 여기에서 가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에 이제 한국저작권보호원하고 MOU를 체결합니다. 그 2019년 말에 했었던 거기에서도 토론회에서도 이제 이름을 올렸었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웹툰 아카이브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말 그대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여기는 데이터 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이고 롯데시네마 영화 데이터베이스 제공 이런 일을 해왔던 그런 업체예요. 그리고 통합 시스템 구축 용역이 2020년에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국립민속박물관 통합 유지 관리 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던 솔루션 업체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 진흥원이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정책글을 게시합니다. 자, 웹툰 아카이브 왜 필요한가요? 네, 그렇게 하고 2021년 작년이죠. 그래서 통합 시스템 감리 용역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건 감리 업체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사업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 기타 교육 지원 서비스업 뭐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그런 종류의 업체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어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고 요 2021년 말에 모 사단법인이 모 학회에 협력사 자격으로서 학생 작품을 수집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단법인이고 아마 여기 계신 이번에 오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시 자료 가운데 용역 제안서 외 감리 보고서라든지 완료 보고서는 이나라 도움이나 나라 장터 등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두 번째 진행되다시피 했던 그 아카이브 구축 ISP의 경우 이제 소비지 라인인데 이 완료 보고서만이 어디서 따로 구할 수 없는데 검색해 보면은 한국 빅데이터 학회 공지사항에서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왜 여기에서 이게 올라올까에 대해서 약간 미구심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만화영상진흥원의 공식 채널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시위에 일단 요청을 해야지 정보공개 차원에서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아카이브 사업 실질적 진행 내역을 보면은 2001년에 디지털 만화 규정각이 구축이 됐고 2014년에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이 방지돼. 그 다음에 2015년에 1차, 2016년에 2차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했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2015년, 2016년에 걸쳐 두 회차로 나누어가지고 웹툰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대외 서비스는 안 됐어요. 지금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나서 2019년에 웹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ISP 수립 용역이라고 하는 걸 발주했습니다. 처음에는 만화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빙 서비스였는데 이쯤 됐을 때 웹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그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ISP 수립 용역을 했는데
서비스에 기반한 ISP 수립을 2014년에 발주했었던 상황이었는데 2019년에 ISP를 또 수립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 2019년에 그 제안 요청서를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래서 웹툰 아카이브 시스템 안에서 통합 DB를 만들고 거기에서 본 이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롤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겠다라고 하고 디지털 만화 규장각이라든지 수집된 거라든지 도서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 한 대에서 검색 가능하게 만들겠다라는 식으로 돼 있고 저희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것도 2019년 자료입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밝혔던 내용이에요. 구조도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상에서 보시다시피 2019년 ISP 목표는 통합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사업의 본격적인 발동이 걸리기 전에 2018년에 정부에서 10억 원이 일단 배정이 되었고요. 중장기 연구가 처음 나온 2014년을 제외하자면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여태까지 나왔던 그 업체의 계약금만 따져봤을 때 16억 5,979만 3,060원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252회 그 정례회 그 제1차 정례회죠. 2021년 6월 1일부터 23일까지 거기에서 보고된 추진 실적 보고에 따르면은 두 해에 걸쳐서 2020년하고 2021년 두 해에 걸쳐서 투입된 비용은 21억 1천만. 근데 이 중에서 도비가 1억 원이고 국비가 20.1억 네,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자,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 올해입니다. 올해 3개년을 웹툰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단계별 이행 과제를 추진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진짜 어떻게든 결과를 내놔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2020년의 성과는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천시의회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웹툰 원문이 2만 10화, 발간 정보가 1,432건, 도서 발간 정보가 6,103건입니다. 이렇게 수집이 됐다고 일단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수집이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정도로 지금 수집이 됐다라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거기에서 보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라기보다도 수집이 어느 정도 됐고 우리가 거기서 찾을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내부 자료 검색 결과입니다. 일단 도서관 자료가 이미지 깨진 것도 수두룩하고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면 제가 저기에서 어쨌든 간에 부천만화정보센터 시절부터 어쨌든 글 의뢰를 받아가지고 쓴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제 글이 하나도 검색이 안 돼요. 네, 제 글도 안 나오고 여기 계신 분들도 쓰신 경우 글이 검색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디지털 만화 규장적 사이트에서 통합 검색창 말고 밑에 검색창에서 하면은 나올까 말까인 상황입니다. 그냥 아카이브하고 내부 검색의 문제가 별하라고 주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시스템이 굉장히 다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시스템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연동이 안 되는 것 자체가 통합이 아니라는 것도 문제죠. 당연히 문제인데 어쨌든 억지로 하자보면 별하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진흥원의 웹툰 아카이브가 웹툰 수집이라고 하는 목적에 원내에 이미 쌓여있던 정보를 연결하는 목적을 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별일 수가 없는 거죠. 언젠가는 목표에 따라서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2022년에 우리 보여줄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해왔던 그러니까 지금 아카이브 사업 외에도 이미 지금 쌓아왔던 것조차도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통합을 해가지고 뭔가 보여주겠다.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들인 비용하고 시간에 비해서 이미 지나치게 늦고 있다라고 지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2021년 12월 29일에 한 작가 사단법인이 해당 사업 진행자로 두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는 그 업체를 운영서를 명령 공지를 모 학회에 이사방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올해부터는 대학생 졸업작품 및 재학생 작품도 수집한다고 한다. 업체 연재 작품의 수집 진행 상황도 채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교수들한테 학생 작품 수집을 요청한 겁니다. 이거는 제안서를 보면 아마
네, 거기에 이런 걸 하겠다는 식으로 제안서를 했고 업체는 그걸 따랐을 뿐일 수도 있어요. 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수집하고자 하는 그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또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우리가 원하는 웹툰 아카이브의 형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2014년에 어쨌든 2009년은 빼놓고 치더라도 2014년 이래 이미 8년 차입니다. 구축하고자 하는 밑그림대로 완벽하게 이제 구축이 되어 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는 이미 구축되어 왔던 서비스와 연결고리가 지금 굉장히 희미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웹툰 전수 수집이라고 하는 본연의 업무 자체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를테면은 서버는 다를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2009년에 도입됐던 만화 기장갑, 디지털 만화 기장갑 서버하고 도서관 서지 관리 시스템하고 유물 관리 시스템은 윈도우즈 서버에다가 언어는 ASP, 데이터베이스는 MS SQL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구축이 됐고, 근데 서버가 다르면 이것도 연동 안 되기 때문에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용이할 수 있어요. 같으니까 기반이. 근데 웹툰 아카이브 시스템은 2016년 도입했는데 리눅스 서버에다 JSP에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 쓰던 거하고 다른 걸 갖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더더욱이 연동을 위한 시스템을 같이 구분을 해서 넣어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에 상호 원활한 API,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시스템이면 이거에 대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API, 간단하게 그냥 API라고 하는데 이걸 연결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구축했어야 되는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각자 호환되지 않는 별개의 서비스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 이름 쳐봤을 때 서로 지금 검색 자체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웹툰 아카이브가 여기에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업체만 바꿔가면서 연 단위로 굉장히 큰 액수로 외주가 발주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돈이 이렇게 큰데 라고 여기만 이렇게 크냐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다른 업체, 다른 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이 돈 들여서 합니다. 이 정도 돈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사례에서는 이만한 시간, 이만한 액수를 들여서 드러난 것조차 없느냐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단행본 작업할 때에도 썼었던 서울 사진 아카이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서울 기록원에서 이거를 운영을 하거든요. 2018년에 12억 5천억 원, 네, 5천여억 원, 2019년에 8억 원 등 굉장히 비등한 비용을 썼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연간 7, 8억 원 정도를 씁니다. 그런데 사진 아카이브를 비롯해서 어쨌든 서울 사진 아카이브를 비롯해서 국내 최초의 지역 기록물 관리 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서 역사적인 도판하고 기록물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진짜 놀라요. 어떻게 저런 걸 갖다 놓고 있는가. 설명도 잘 돼 있고 거기에서 지금 필요로 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게끔 잘 얽어놨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얽어놨다라는 표현 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이따가 나옵니다. 자, 2016년에 어쨌든 ISP 수립하고 2017년에 아카이브 구축 1단계 사업 완료됐고 2018년에 2단계 계획서 수립해서 2019년에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 개발하고 향후 기대 효과는 연구 보존 대상 시정 기록하고 시민 기록의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공개가 안 된 게 아니라 이미 공개가 되고 있는 거에서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저 이거 책 쓸 때 잘 썼습니다. 자, 딴 데는 저러고 있는데 여기는 왜 이럴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납본하고 크롤링하고 작가의 원고 직접 등록이라고 하는 디지털 수장 시스템에 필요한 전제 조건들에 대한 대응이 현 상황에서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웹툰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된 두 번째 ISP에서부터는 만화하고 웹툰은 물론 디지털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도가 다소 좀 낮아 보이지 않는가 약간 우려되는 그런 업체예요. 그러니까 그 업체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SP라든지 ROI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최적화된 업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약간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어놓은 그 자료를 보면은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입니다. 어쨌든 간에 ISP 보고서예요. 보고서인데 거기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해설을 해놓은 거를
그나마 나무위키 안 쓴 건 다행인데 두산백과 걸 썼어요. 네. 그래서 학주로 단순하게 인터넷 백과사전을 인용해가지고 우리 쟁이는 거야 수준으로 지금 써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ISP라고 하면 수집과 보관만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를 통해서 인문적이고 사료적인 활용 가능성과 필요성을 구축 결과의 목표로 반드시 지목했어야 됩니다. 제시를 했어야 돼요. 왜? 메타데이터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작가명이라든지 아니면 작품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연재처라든지 이거 눈앞에 보이는 그 데이터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게 지금 변화가 이루어왔었고 지금 웹툰에 대해서 쭉 이어져 오는 그 맥락이 뭔가 이 작품이 지금 연재되고 있고 그때 어떻게 됐었고 이런 거에 대해 변화에 대한 그 맥락까지 포함해서 그 맥락을 읽을 수 있는 종류의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계속해서 얹어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분을 최종 보고서로 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안 됐다는 것이죠. 이 같은 맹점은 어쨌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꾀하는 아카이브 사업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사실은 스스로는 불분명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 만화 연구에 보여주는 태도하고도 사실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왜 뭐가 어려울까? 납본 강제 불가능합니다. 일단 만화진흥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협단체 난립 상황입니다. 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공동 대응이 불가능해요.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보여드렸듯이 일부 협회 명의로 대학생 작품의 수집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지만 어쨌든 웹툰 아카이브의 본 목적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역할 MOU 맺었죠. MOU를 맺었는데 여태까지 쌓아 올린 거는 가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수집한 내용을 이관하고 보존하는 역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집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네. 수집한 건 가겠죠, 물론. 자, 그리고 크롤링, 시스템 구축에 따를 것이지만 개요도에서부터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개요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취급이 좀 미비합니다. 사실은 크롤링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사안입니다. 2019년에 ISB에서는 시행 중이라고 적혀있는데 크롤링이라고 하는 거는 사이트를 자동으로 이제 긁어가지고 데이터를 보관하는 걸 가지고서 크롤링이라고 해요. 단순히 웹사이트를 다 그냥 긁어 모아가지고 보관한다라기보다도 그걸 가지고 뭐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데이터 자체를 나중에 이제 복원해서 볼 수 있게끔 또 처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 크롤링 3글자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웨이백 머신처럼 웹.좀 아카이브.org 거기에서처럼 세상의 모든 웹사이트들을 몽땅 쟁이는데 그냥 그 복사에다 쟁이는 게 아니라 이게 몇 년도 몇 월에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하는 걸 지금에 와서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운영했던 98년도 사이트하고 2000년도 사이트 이런 걸 보려면 그 웨이백 머신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로 가는데 지금 제가 운영해왔던 그 연역을 다 볼 수 있어요. 거기까지는 차마 바라지도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웹툰이 덧글이 몇 개가 그날에는 몇 개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뭐 추리 같은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크롤링 같은 걸 잘 구축을 했어야 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작가의 직접 등록 만화가들의 이해도 부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화가분들 이해 부족할 수 있죠. 컴퓨터 용어 나오면 일단 머리부터 아픈 거 이거는 만화가만이 아니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설득 부족해요. 그리고 안정성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내가 원고에 PSD 갖다 놓으면 이거 유출 안 될 자신 있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2014년에서 2019년 근데 2019년 이후로도 지금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현재 클라우드 기반 백업을 비롯해서 원고 보관 트렌드가 수년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 그리고 이 변화한 상황인데 그럼 오케이 디지털을 수장을 하자라고 했을 때 아카이브 팀은 잘 안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아카이브 팀은 잘 안 바뀌는지 모르겠는데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직원들이 정말 심하게 로테이션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이렇게 빈번한 로테이션 체제에서 엄중한 원고 관리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죠. 작가들은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전해?
근데 지금 일본 옆에 사례만 보더라도 인쇄소에서 파일이 유출돼가지고 잡지가 찍혀 나오기도 전에 그 유출된 데이터가 중국 쪽에 가서 번역이 돼가지고 잡지가 나오기 전에 불법 사이트 같은 데에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런 대참사가 나오고 있는데 한국 작가들도 그 소식을 듣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우려를 해소할 만큼 웹툰 아카이브 디지털 수장고 관리가 철저할 수 있을까? 이렇게 로테이션이 심한데 현 시점에서 이걸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역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3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들인 예산에 비해서 목표점에 다다르기 굉장히 어려울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가 어떤 형태이고 메타데이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컨텍스트가 읽히는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듭니다. 특히 만화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어느 사이인가 웹툰 디지털 아카이브라고 이름이 바뀐 지 지향한 바는 어쨌든 내부 기적대 데이터가 엮으려는 목표가 여전해요. 근데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영상문화산업단지 개관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웹 기반에서조차 제대로 보여지는 바가 없으면 좀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거는 현재 상황을 어쨌든 솔직하게 꺼내놓고 정말 필요한 것고 해야 좋을 것 일단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 욕은 좀 먹더라도 지금 이렇습니다 하고 현실 가능한 부분만 좀 얘기하는 게 어떨까라는 거예요. 이건 숫자만 좀 내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제안이에요. 현 진행상은 좀 깔끔하게 밝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데까지라도 좀 좁히고 구현해서 내놓는데 그 내놓는 거가 거창할 거라기보다도 할 수 있는 선에서 하지만은 그걸 가지고 연구자들이 봤을 때 나름대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 방법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1. 디지털 수장고 같은 경우는 그 사이에 바뀐 클라우드 기반 원고 보관의 트렌드를 좀 반영하면 좋겠어요. 성능하고 보안이 입증된 클라우드 서비스는 분명히 있거든요. 드랍박스라든지 네이버에서도 그런 걸 만들었었죠. 좀 제휴를 해가지고 작가가 접근할 수 있는 형태를 구축하고 작가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드랍박스 정도면 안전해. 롤백도 가능해. 지워줘도 다시 복구할 수 있어. 바뀌어도 앞에 3번, 4번 정도는 다시 돌릴 수 있어. 세이브를 해도 다시 돌릴 수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작가들은 굉장히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네, 하다못해. 지금 디지털 수장고 그거 될까?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수집 같은 경우는 디지털 납보는 차후의 과제를 일단 주지 않고 현재 나오고 있는 웹툰의 크롤링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OCR 하자는 거죠. 거기 나오는 대사를 텍스트로 해가지고 쟁여놓고 감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출할 수 있게 하든가 하다못해 그냥 대사만이라도 모아놔가지고 데이터베이스로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여기 연구자들 대부분이지만 연구자들 같은 경우 텍스트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환장합니다. 네, 그걸로 환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로 데이터를 좀 달라는 것이죠. 이미지가 아니라. 수집할 때 하면은 간단해요. 간단하다고 하면 좀 죄송합니다. 개발자 갈아먹히는 소리이긴 한데 어쨌든 내용 검색까지만이라도 내용 검색도 좀 가능하게 어쨌든 업무를 좀 좁히자는 것이죠. 이게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면서 수집 과정에서 자동으로 일체 가공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OCR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미지 파일에 있는 대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플래튼 이미지가 되어 있는 그 대사를 판독해가지고 문자 텍스트로 다시 복원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연동, 아카이브 아니어도 잘 안 되어 왔어요 이거. 근데 어쨌든 API를 통해 가지고 진흥원 사이트 내 검색부터라도 좀 일단 원활하게 하자. 몇 년째입니까?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제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아카이브 그럼 되게 어렵지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좀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카이브의 가장 핵심은 그 데이터베이스의 축적 그리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인데 둘 다 선명하지 않다는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사업은 투사이드 마켓입니다. 공급자들도 그곳에 가서 득을 볼 수 있어야 집어넣는 것이고, 그러니까 작가님들이시죠. 향유자들,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곳에 가서 편의성이 높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 때 들어갑니다. 양쪽이 다 활성화될 때만 플랫폼이 살아나는데 공유되지 않고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플랫폼이 살아나길 기대하는 것은 죽은 자식 몸 만지는 거와 비슷합니다. 상당히 바라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플랫폼 사업이 활성화되면 결국
만화가 가지고 있는 IP의 특성들이 확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 IP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인 원형성이나 연결성이나 확장성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전혀 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없다는 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 몇 차례에 걸쳐서 해온 사업들을 우리가 아주 쉽게 접근해서 발견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지적이 가장 아픈 구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말이 길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발제로서 만화 연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서은영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은영입니다. 저는 2021년 만화포럼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저희 발표는 만화포럼 출범에서 해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만화 연구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저희 만화포럼은 2021년 11월 만화진흥원으로부터 해산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해산은 상당히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포럼 위원들은 이 해산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만화포럼이 이런 방식으로 해산을 당해도 되는 그런 단체인지 만화포럼이 해왔던 역할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화포럼은 만화영상진흥원의 필요에 의해서 출범한 만화 연구자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9년 동안 만화포럼은 만화 연구도 했지만 신진 연구자를 발굴하기도 했고요. 또한 그 만화 포럼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을 초청해서 만화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화영상진흥원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된 연구 성과물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녀 순정을 그리다라는 전시의 연구 성과를 연계해서 제출하기도 했고요. 강철수 작가님의 사랑의 낙서 복간 사업과 관련된 연구 논문을 발표해서 그 해에 여러 편의 연구 논문들을 다수 실기도 했습니다. 또한 저희는 비코프 때 각종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만화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슈를 저희가 담론화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 정책이라든지 유너멀 시대의 웹툰 속 젠더를 논하다 같은 그런 컨퍼런스를 진행한 바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오픈 특강을 통해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이것을 대중에게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화와 공간을 잇다라든지 만화에도 필요한 페미니즘과 같은 이러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를 초빙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저희는 만화 연구 성과물을 발표했고요. 이러한 성과물을 만화포럼 칸에 게재해서 배포했고 이 배포를 통해서 저희는 지식 공유와 만화문화 확산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이 만화포럼이 2013년 출범해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의 민간 협치로 기능을 해왔습니다. 만진원의 행정적 절차를 지원하고 만화포럼은 만화진흥원이 연구의 성과를 정책과 사업에 연계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간 협치의 모범적인 사례가 2019년경부터 훼손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만화포럼에 대한 지원이 미미해지기 시작했고 2020년에는 노골적인 위원회 교체 요구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초부터는 만화포럼 세치관 변경에 대해서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고 급기야는 11월에 만화포럼의 일방적인 해산이 해산을 이제 통보하게 되었죠. 그래서 만진원의 계속되는 압박과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서 위원들은 포럼을 지속적으로 참가하기가 어렵다고 느껴왔지만 그러나 척박한 만화 연구의 현실에서 저희마저 이 만화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만화 연구의 어떤 자장을 넓힐 수 없다라는 생각에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도 만화 연구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만화 포럼의 해산 방식은 상당히 부당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만화 포럼의 세칙에 따르면 제8조에 포럼위원회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저희가 세칙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만진원에게 알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세칙은 위원들끼리 정한 것이며 만화진흥원의 규정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당히 불합리하고 상당히 폭력적인 방식인데요. 왜냐하면 만진원과 만화포럼은 출범 당시부터 함께 논의하고 지켜오고자 세칙을 만들었고요. 지난 9년간 만진원은 이 세칙을 존중하면서 저희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되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들의 원칙적인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어떠한 사전 논의도 없이 위원들에게 이 해산을 강요하는 방식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만진원 측에서 만화포럼을 해산하면서 이제 들었던 사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유에 대해서 이것이 정말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좀 비판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 사업의 방향 전환, 두 번째는 학회의 위탁 운영 또는 연구 용역을 고려하겠다라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산의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연구사업 방향 전환에서 만화포럼은 이론만이 아니라 산업이나 정책에 대한 학술적 연구 역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진원 측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한 연구 주제를 저희는 단연간 연구 성과물로 제시를 했고 이것을 분명히 공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9년간 진행했던 공동 주제들인데요. 이 주제들 가운데 2016년에 만화문화 향유 활성화 방안과 2017년 우리가 생각하는 만화 정책, 2019년 만화영상진흥원이 부천 시민의 문화권 향상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와 같은 이러한 주제는 2021년 만진원 5대 목표 과제 중에서 부천형 만화중심 도시구축 사업, 일상 속 만화문화 사업에 해당하는 그러한 연구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희는 분명히 정책과 사업과 관련된 연구 역량들이 존재했고 이 성과물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에게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이러한 성과물을 사용하지 않는 만진원 측의 역량 부족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산 사유에 대한 두 번째로서 만진원 측은 학회의 위탁 운영 또는 연구 용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만화포럼을 잘 운영해 놓고 왜 갑자기 학회에 위탁 운영을 하겠다라는 것인지 이것은 혹시 손 안 대고 꼭 풀겠다라는 그런 심보가 아닌 것인지 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직원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만화포럼에 들어와서 이것을 이제 첨가하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협치 방식이 아니라 연구 용역을 통해서 연구자들과 가불의 계약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연구의 학술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해산 사유에 대한 세 번째로 저희의 전문성을 공유했습니다. 사실 이 전문성 부분에서 저희가 상당히 모멸감을 느꼈는데요. 왜냐하면 만화포럼 세칙에 의하면 회원의 구성과 자격은 박사학위 소지자 내지는 등재지 논문 3편 이상의 혹은 그에 준하는 연구실적 보유자로 저희는 이 자격을 상당히 강화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세 번째인데요. 만화포럼 2021년에 만화포럼의 위원의 50% 이상은요. 부천 만화대상 학술상 수상자입니다. 만진원이 부천 만화대상 학술상 수상자의 전문성을 운운하는 것은 만진원이 주최하는 부천 만화대상의 권위를 스스로 뭉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부천 만화대상 학술상을 수상을 받았으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지금 연구 경력 동안에 어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모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또 다섯 번째로 보시면 불성실한 연구자들을 해임하기 위해서 세칙을 변경하고 이것을 실행했고 상당히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화포럼을 저희는 정말 연구하기 위해서 모였고 이 연구가 공유되어서 만화진흥에 힘쓰자라는 그런 취지로 모였기 때문에 이 연구가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온 그런 포럼 위원들의 불성실함을 저희 스스로가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실하지 않은 연구자를 같은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포럼의 새침을 변경하면서까지 저희는 저희 스스로의 어떤 전문성과 성실성을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만화진흥원은 연구자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지 않는 것인지 저는 되묻고 싶은데요. 저희가 구청과 만화라는 토론회를 한다는 홍보 기사가 나가자마자 2022년 2월 14일자로 발송된 만진원의 공문입니다. 이 공문의 내용을 보시면 사소한 것조차 만진원은 모든 이해 관계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기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만화포럼 해산 당시에 포럼 위원들이 협의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칼에 거절한 것은 만진원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기존의 그 만화포럼의 위원들이 나가고 쇄신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쇄신의 어떤 그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만진원 측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공문에 의하면 본 기관과 일체의 논의 없이 행사를 기획하고 사전에 논의하지 않아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연구자 스스로 연구윤리를 위반하라고 하는 아주 몰상식한 요구는 아닌가라고 되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연구윤리에는 연구자는 연구 대상과 어떠한 그런 사전 논의라든지 연구자 스스로 어떤 가치 중립을 훼손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연구윤리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진원은 국내 최대의 만화 도서관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유일의 만화 박물관과 권위 있는 부천 국제만화축제, 각종 행사와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진원에서 학술 연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만화 진흥을 과연 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되묻고 싶습니다. 만진원 스스로가 자신의 역할과 역량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은영 선생님께서 너무 착하게 발표를 하셔서 저는 조금 더 세게 말하고 싶습니다.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만화 포럼에 속해 계셨던 선생님들이 지금 주요 만화학회의 주요 임원진들입니다. 또 만화로 오리지널 만화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창작이 아니라 만화 연구로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그러면 그런 세 가지 조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제외하고 전문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논문 표절하신 분 중징계가 아니라 경징계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표절력을 누가 가르쳤겠습니까? 각 학교에서 의견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서로 별개의 문제일까요? 이렇게 심증은 가나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화 포럼 분들이 그동안 마치 엄청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자리 다 식구 같은 분들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모임 이제 2달에 한 번씩 가질 때 오시는 분들에게 10만 원씩의 거마비를 드립니다. 교통비 줍니다. 그게 엄청난 특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소박한 삶을 살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만화판에 내는 원고에 대한 원고비를 받는 게 전부입니다. 아까 학회 용역을 돌리겠다 뒤집으면 만화 포럼이 그동안 연구 용역을 해왔습니까? 그런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동안 만화 포럼 분들이 연구 용역을 독점해온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가져와 보십시오. 이런 식의 왜곡은 말이 안 됩니다. 연구자들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구로서, 자신의 연구에 대한 명예로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모멸감을 주고 치욕을 주고 나서도 그 주고 난 걸 가지고 뭘 얻겠다는 것인지 정말로 우려스럽습니다. 이러고 만화의 발전을 이야기할 수 있다. 누구와 뭘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발표자도 아닌 사회자가 괜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열기를 식히고요.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니까요.
자, 아까 저희가 항상 제가 사회를 보면 정시에 시작해서 이런 번거로운 절차도 벌어지는데요. 요즘 교통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조금 늦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먼저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경기도의회 이진현 의원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고맙습니다. 부천시의회 김성용 시의원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뵙고 싶었던 분, 잠깐 자리를 비우셨네요. 제가 싫으신 모양입니다. 예. 한국 웹툰 작가협회 권혁주 회장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신 회장님 어디 가셨나요? 오셨죠? 예. 좀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잠깐 2부가 시작되기 전에 잠깐 우리 경기도의회 이진현 의원님 인사 말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시죠. 네, 이진현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사실 이런 자리가 정말 면목이 없네요. 제가 한상정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을 받고 그 다음부터 뭔가를 인사말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사말은 아니고요. 이제 저희 그동안 제가 사실은 부천 시의원을 201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하고 이제 경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부천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이렇게 속속히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야기들은 좀 듣고는 있었지만 상임위도 다르고 이래서 이제 관여를 한다거나 이러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만화라고 하면 부천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리고 만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부천이 저는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저는 믿고 그 이면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역할을 정말 대단히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정책들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한다면 그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오늘 이제 쭉 들으면서 이렇게 심각한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심각한 걸 좀 어느 정도 인지를 했다면 제가 여기에 모셔야 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이 얘기를 들어야 할 분들을 좀 모시고 이 얘기를 좀 듣게끔 했을 텐데 그게 못내 아쉬운 점으로 남고요. 지금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데 이 동영상은 꼭 그분들께 좀 확인을 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렇게 일이 만들어진 거는 정말 죄송하고 이후에 부천시가 그리고 여기에 또 정재원 재선 의원이 있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이거를 대처를 해야 되고 도려내야 되는 건지는 저 역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대안을 좀 만들어가는 이후에 작업들을 좀 해볼까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만화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도 관심만 있는 것 뿐이지 이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고 어떤 일들을 만들어 가야 할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좀 일을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강한 사회는 별게 아닌 것 같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소리를 내서 다소 소란스럽더라도 논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소란스러움의 첫 단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부를 진행하기 전에요. 우리가 오늘 참석자 여러분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좀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을 하고 한 15분 정도 휴식을 한 후에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